네,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습니다. 이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심경도 알려졌는데 측근에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송영훈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 기소 소식에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기존 입장의 반복인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뜻은 평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 뜻은 계속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게 그제 저녁에 이 구속 기소인지 아니면 석방인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시간에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고 있었는데 접견 자리에서 구속 기소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인들에게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한 것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인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예. 본인도 법률가고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까 네. 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 경우의 수 중에서는 본인이 이제 구속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다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일단 각오를 하고 계속 그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것처럼 이 민주당 그리고 야당의 어떻게 보면 이해 폭거 네. 이런 부분들 국정마비 그리고 이것을 야당에게 경고도 하고 국민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 어차피 이제 다음 주 이 설 연휴가 끝나면은 재판도 법원이 그 재판부가 배당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헌법재판소 심리도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군 사령관들이 지금 정인으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두 갈래의 그 심리 그리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 또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최근의 민심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윤 대통령은 또 체포 당시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침통한 마음이다 라면서 별도의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는데 이제 저분이 왜 분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15일 날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분신을 예. 이제 시도했던 것이고 결국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건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정 그 지지층에 대해서만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 지금 체포, 구속, 기소된 이런 마당이라면 최소한 국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하고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분신을 하신 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했다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 관저 농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신 사건이 발생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기적인 수사 거부 또 네. 수사기관에 대한 불협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진솔한 사과의 의미를 좀 담으셨으면 더 좋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치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설을 구치소에서 맞이하게 됐는데 처우가 바뀌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구치소 지금은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어떤 그 법적인 사법 절차상에서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네. 구치소 내에서는 여전히 미결 수용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미결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설 연휴에는 이번 구치소 측에서는
특선 영화라든지 네. 아니면 특식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 설 당일날 아침 식단은 보통 떡국과 감자반, 배추 네. 정도이고 점심에는 청국장, 원두부, 무생채, 열무김치 등을 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식과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휴 동안에는 주 한 번 1회 정도의 실외 운동도 지금 실외 예정이 운동.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소자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시간을 조절해서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다른 어떤 특별한 배려나 혜택은 없을 거라고 네. 지금 예. 구치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수처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접견할지도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보도와 관측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 중요한 배경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경우에 그것이 네.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고 예. 그러면은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가족이 구속이 됐는데 면회 접견을 안 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그 인간적인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야당에서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접견이 이루어졌을 때 야당이 또다시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쟁점한다면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민 정서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일련의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대단히 변호사로서 법률가의 관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배우자가 구속되는데 접견을 안 갈 수가 있어요? 네. 과거에 조국 전 장관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 다 면회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여권 관계자들은 지금 접견 제한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윤 대통령 접견을 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지금 체포 직후에 영상 메시지, 그다음에 편지, 그다음에 변호인을 통한 구술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여권 관계자가 접견을 하거나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옥중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옥중 정치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이제 내겠죠. 네. 그래서 옥중 방어를 한다고 할까 뭐 그런 또 표현도 가능할 텐데 네. 일단은 지금 내일 설날에 원내위원장들은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제 집결을 하기로 했어요. 네. 하기로 했고 원내 국회의원들은 지난번에 한남동 간제 한 40여 명이 모였었죠. 아마 끝나고 나면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가서 계속 이제 접견을 할 텐데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론전이 필요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민심 동향도 또 다 점검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헌재가 사실상 뭐 결정을 내리는데 여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쪽의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한 그러니까 옥중 메시지는 계속 나오겠죠. 옥중 메시지가 한번 찾아갔던 국회의원들이 뭐 40몇 명이 한꺼번에 갈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몇 사람씩 같이 가면은 계속 메시지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가고 헌재 심리에도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전에 이 사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메시지가 쏟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그 김건희 여사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이게 조금 전에 그 말씀도 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갈 수 있는데 구치소장이 허용을 하면은 네. 가지 않는 데 대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이 어떤 공세거래를 줄 것이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비상계엄을 김건희 여사가 마치 지시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당일날 성형외과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이런저런 그 괴담성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지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집회 인파도 구치소 앞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설 연휴인데다가 폭설까지 온 궂은 날씨인데도 오늘도 구치소 앞은 좀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만큼 앞으로 집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집회도 하고 하겠죠. 예. 그런데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국민 통합을 외쳤고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이 양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네. 참 서글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전에도 우리가 그 분신 사건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정광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두고서 뭐 기회를 줄 테니까 효과 있는 죽음을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선전선동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지금의 이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또 이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더 분열시키는 그런 과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다시 내셔야 되시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뭐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는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늦어도 7월 말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듯합니다. 먼저 앞서 나왔던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사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몰아가는데 분명히 대통령은 정정당당하게 응하실 것입니다.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이 최장 6개월간의 구속기한은 대통령 측에게도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어 보여요. 이게 받아들여져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든 뭐 보석허가 청구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텐데 다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죠. 네. 일단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해주는 사례가 대단히 드뭅니다. 그리고 보석허가 청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제 혈액암 투병 중이니까 그런 그 신병이라고 하는 사정이 고려돼서 보석허가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만 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보석허가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사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혐의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은 역시나 현실적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수 독과론, 그러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 역시 독이 있다라는 이른바 독수 독과론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시작된 체포, 구속, 검찰의 공소 제기까지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이거든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최대한 형식 재판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뭐 재판부에서는 저는 이걸 먼저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재판부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나중에 어떤 이 최종 결론을 낼 때 이 부분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형식 재판을 먼저 해달라, 결론을 내달라고 하겠지만은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만을 떼서 어떤 본안과 어떤 내용을 떼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나 어떤 이 내란죄 그리고 나머지 그 공범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검찰도 어차피 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는 네. 있지만은 예. 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에 후폭풍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검찰 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런 후폭풍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한 배경이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결정에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심 총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 긴급회의 후 6시간 가까이 그야말로 장고 끝에 윤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심 총장 결단의 주요 배경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심 총장이 구속 기소 직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특수본에서 그 수사를 맡아서 기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할 정도로 아마 큰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건 보여지는데 다만 이 심우정 총장이 고민했어야 될 지점은 여전히 여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이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번 12.3 비상계엄의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모두가 다 구속되고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행위의 최종 책임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과연 재판에 넘기는 것이 그 형평성에 맞는가? 또 이 지금의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사태까지 이어지는 이 중요도에 따라 맞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심우정 총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현재 역할이 검찰총장으로서 법리에 맞게 해석해서 구속 기소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 분량만 100쪽 정도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이 담당을 하고 적용을 했던 직권남용 혐의가 빠졌어요. 이게 좀 재판 내내 논란이 될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빌미가 됐죠.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이 직권남용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연결된 사건 이렇게 해서 그 내란 혐의까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혐의는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에요.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인데 이걸 가지고 이거 수사를 확대해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 발부받고 구속영장 발부받고 했는데 이걸 공수단계에서 이거 사라져버린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공수처의 수사권을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데 그때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같이 했는데 그 민주당이 아주 그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수처로 가져가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공수처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졌으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결은 다르지만 이런 지금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란죄 같은 내란죄를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시킬 때는 핵심인 그 범법 혐의를 넣었다가 나중에 또 헌재 심리에서는 헌재 심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빼려는 시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론의 좀 심판을 받겠지만 앞에 부분은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된 거죠. 네,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심판 정지 요청을 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먼저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사실 방어권이나 자기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로서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 이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이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이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요청을 한다면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요청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뭐 이와 같은 사건들이 그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우리가 가장 잘 알만한 사건은 손중성 검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네. 손중성 검사가 어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을 같이 처음에는 병행을 하다가요. 이게 보니까 형사 사건에서 조금 진위가 유무죄가 가려져야지만 이게 탄핵 재판에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 단계인데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아마 같은 논리를 들어서 정지 요청을 하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 헌재법 51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예. 네,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텐데 지금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조 자체는 방향성은 어떤 대통령의 거리 상태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의 저 주장은 그래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 2회, 이 일주일에 형사재판 2회, 탄핵재판 2회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재판을 아마 뭐 주 1회를 하든지 아마 형사재판에 그러니까 탄핵재판이 2회가 주 2회가 계속 되게 된다면 아마 형사재판부의 이 기일을 좀 조정해 달라라고 요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소식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도적 절차가 고장난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형사사법체계, 민주주의 제도가 총체적인 불신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네, 지금 여야에서 상당히 극렬하게 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뭐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제도적 절차가 고장났다. 그리고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고 반면에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수괴를 향한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일단 있거든요. 이 야당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제는 단죄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계속 이렇게 단죄만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사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법 절차라든가 탄핵 심판 같은 것이 일단락된 뒤에 대한민국에도 이미 시선이 미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뒤에 여론조사 살펴보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뭐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지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야당이 이 단죄만 외칠 때 지금은 이제는 사법의 시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이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여당도 이제는 어쨌든 대통령이 기소가 됨으로써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간 만큼 사법 절차가 훼손이 되었다는 평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하고 공수처가 이 사건에 끼어들면서 초래된 혼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에 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 이 민심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우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11%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건데 송국권 평론가님은 이 여론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도 항상 뭐 대선을 한 1, 2년 앞두면은 정권 교체를 찬성하느냐, 정권 연장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그때는 항상 평균적으로 한 6대4 정도로 교체해야 된다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정권이 이 상황에서 거의 중간 평가식으로 하면 거의 다 6대4 아니면은 5.5대 4.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이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고 이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 조사는 한 6대4 정도로 나온 것이죠. 6대4 정도 나온 건데 5대4 정도 나왔네요. 5대4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으로서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나오는 정도의 저는 저 비율이라고 보거든요. 5대4 정도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조사만 기준으로 하면은 5대4, 그러니까 4대5, 정권 재창출이 40% 가까이 갔다는 것은 지금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한쪽 편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뭐 긴장하고 계십니까? 예, 뭐 민주당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조기 대선 체제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 이 그 지지도가 최대한 지금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그 좀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이 11%가 나왔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초기에 한 70% 이상, 80%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그 비율이 사실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 정권 교체 비율이 50%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무응답층이 11%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결심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11% 정도, 여전히 굉장히 1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지금 어느 정도 들어섰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좀 두각을 나타내게 크게 보이는 상황 속이고 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그 대선 잠룡들이 각 축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앞으로의 향후 구도에 따라서 이 그 정권 교체론이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론이냐 이것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어제 발표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정권 교체 여론과 재창출 여론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집권 여당 정권 연장이 4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1%로 나타난 건데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이 송국권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꾸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지적으로 더 좋은 어휘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본래 그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50%나 혹은 정권 연장보다 더 높은가에 두지 않고 어떤 전문가들은 55%가 넘어가야 유의미하게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49.1, 정권 연장이 46 이러면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론이 대단히 팽팽할 뿐더러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앞서 그 KBS 한국뉴스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민주당이 특히 이 지점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정권 교체 여론이 힘을 못 받고 있는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자성하고 진단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국민들의 뇌리에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단어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겹쳐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민주당의 과제가
꽤 무겁고 큰 것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이 정당 지지율에서 좀 뚜렷한 모습인데 어제 그 KBS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 응답이 37%,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정국도 있는데 여야 정당 지지도는 탄핵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뭐 탄핵,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약세를 이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최근에 어떤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는 보수층이 결집했다라고 해서 보수층이 갑자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지금 결집에 가고 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 진영이 거의 결집된 상태에서 지금 아마 대선 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도보다는 이제는 주목을 어디에 하냐면 중도층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중도층 내에서 어느 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양 당에서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한 후보라든지 아니면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아마 계속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과는 다른 뭐 조금 성장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정책을 좀 내세우겠다라는 지금 어떤 취지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여론의 추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 해서 오만하고 자만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우리 여당을 버릴 수 있다. 국민의힘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된다.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설 연휴 이후에 여야는 사실상 조기 대선을 위한 움직임을 좀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 현재 여론의 추이에 상당히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것도 조기 대선을 좀 의식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어떤 대선 조사 지지율 조사하는 것 자체도 여론 왜곡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이제 그것을 전제로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탄핵 국면 그리고 개헌 국면에서 양쪽 진영이 확연히 지금 갈라졌지 않습니까? 확연히 갈라졌으니까 중도층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중도층이 승부를 좌우를 하겠죠. 좌우를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비호감도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근의 행보가 보면 전부 중도층에 맞춰져 있어요. 최근에 뭐 은행장들을 만난다든가 기업인들, 기업 단체들, 그 경제계 단체들 또 주한 대사들 만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중도층을 확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커져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양쪽의 그 경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데 중도층이 움직이는 가장 큰 기폭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연결시키면 결국은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중도층 싸움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이 KBS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35%를 차지하면서 14%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크게 앞섰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 40% 중반대 지지율을 얻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모든 후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대표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여지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대선 22년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였었고 또 지금도 민주당의 대표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지지를 견고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경쟁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단단한 견고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의 이 지지를 조금 더 확장력을 가지고 중도 확장력을 가지기 위해서 실용주의라든지 또는 이 흥묘 백묘론 같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더 많이 이제 가지고 나올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아직 이 후보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되면 지금의 저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양 당의 지지율이 거의 팽팽하게 초접전의 양상을 펼칠 것이고 22년도에 0.73% 한 25만 표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주 압도적으로 어느 한 진영이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여전히 숙제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후보가 결정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우파 중심의 성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반윤적인 색채 이런 쪽에서 힘을 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 후보에 결정되는 양상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도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중앙일보 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이고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 대표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으로 인한 효과를 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그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 정도 되는 상황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상 대결 지지율이 한 60% 정도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국민의힘 후보와 뭐 오차 범위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압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본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김진욱 대변인과 의견을 오랜만에 같이 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현재의 양자 대결 수치가 구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사실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정말 어떤 후보가 선출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에서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왜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주자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줄탄핵 겁박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도층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자가진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앞서 보신 이 설 연휴 발표된 여론조사들이 조사 기간이나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아주 극히 일부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배제를 해야 됩니다.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RS 조사를 못 믿겠다고 해서 전화 면접은 조사 이렇게 하는데 전화 면접은 조사에서도 차이가 나고 ARS 조사에서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 문항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차이 또는 아니면은 이 어떤 그 질문을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그 시점에 응답을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났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속 기소가 결정이 됐다든가 이 시간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그 분석들도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추이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추이는 그 전에 그 이번 사태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민심이 좀 변하고 있다는 추이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기 대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도 하나 있지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려면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민심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떤 뭐 역풍이 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을 할 것인지 그 순간에 저는 가장 크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기 대선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후보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목소리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여당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이제 와서 기업을 유학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여야 지지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것에도 반 이재명 정서가 영향을 미쳤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 겨뤘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혹자는 적대적 공생 관계다라고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의 심리에서는 상당히 견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권력에 네. 대한 견제 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189석에 해당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포함된 18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까지 된다고 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다 석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개헌을 뺀 나머지 어떤 입법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의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108석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서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어떤 이재명 대표가 사법 절차 내에서 상당한 시간 끌기 그리고 지금 항소심 공선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슨 위헌법률 제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증인들을 대거 또 신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재판에 임하는 어떤 그런 부분 등으로 봐서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에게 일방적인 어떤 지지를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저는 어떤 대중의 평가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런 보수 결집 현상의 해법으로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이 대표 목소리 다시 듣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네, 지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도층 표시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클릭과 말 바꾸기는 구별해야 되고요. 네. 우리 언론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적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것을 본인의 경제정책의 브랜드처럼 내세워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들고 나옵니다. 사실 본인이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인 노선이나 철학을 표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보수의 영역에 정책을 채택한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갑자기 노선을 바꾸고 말을 바꿀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뒤따라야 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가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 바꾸기겠습니까? 좌클릭이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좌클릭이나 중도 확장 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선 이런 실용주의가 국민의힘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하고 일방주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우선시하고 그 이후에 분배를 함께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말바꾸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성장과 분배를
어느 정도의 그 포션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당내에서의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 성장을 위해서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뭐 저는 말바꾸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현실적인 실용주의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 이 국회의원들 설 연휴와 관련된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떡밥 관련된 얘기인데 국회의원들이 올해 설 상여금으로 받는 돈이 4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평균 78만 원의 5배나 넘는 금액인데 국민 정서랑 좀 상당히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들 세비를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네. 뭐 철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한 1억 5,690만 원 됩니다. 그러다 또 다른 지원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과 추석 때 그러니까 월 급여의 60%를 그 상여금으로 줍니다. 상여금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설 때 425만 원, 추석 때 42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번에 설에 떡값을 받는다는 쪽이 이 55.7%밖에 안 받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한 절반 정도 직장인만 떡값을 받는데 그 받는 떡값의 평균이 다 해봤자 78만 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받는 떡값이 한 5배, 일반 직장인들, 그 직장인들도 전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만 받는데 그 한 5배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면 설이나 추석 때 본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간혹 나 이것을 반납을 하겠다. 하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반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저번에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한번 화두가 됐습니다. 좀 세비를 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국회 전국이 안정이 되면 저 문제도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지금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